자, 먼저 이제 오늘 문제 보시고, 내일은 또 이제 뭐 최고답안 강평을 해야 되니까는 같이 한번 보시고요. 이거 다 보신 다음에 좀 쉬신 다음에 바로 요거, 정지문 요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사례 1번 보시면은, 이게 사례 오늘 1번 문제는 올 행정고시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변시에 맞게끔 제가 좀 변형을 시켰어요. 그러나 전체는 올해 2025년도 행정고시 검찰직 기출문제입니다. 이 정도 이제 수준으로 난이도로 나오는데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뭐 워낙 잘 아시는 문제죠. 지금 우리 유전착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판례가 이제 나왔고 이 판례를 이제 어떻게 좀 해결을 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구성요건에서는 어쨌든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해당 구성요건은 당연히 상해죄가 되겠죠. 자, 상해죄 구성요건 해당성.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답안을 구성할 때는 일단은 90% 정도는 우리 사례의 90% 정도는 보통 요새는 구성요건 해당성만 끝내고는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성요건 해당성도 없도 안 하죠. 그냥 뭐 사기죄, 절도죄 이것만 논하고는 뭐 사기에 해당한다, 절도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절도, 사기죄 끝내버립니다. 보통은 이제 그렇게 가는데 문제는 위법성이나 책임을 논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쟁점들이 있죠. 12회 때 재작년에 출제가 됐지만은 이게 피해자의 동의가 있을 때 이게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약이냐 아니면 위법성을 조각하는 승낙이냐 이건 이미 위법성의 문제니까 이건 논해야 됩니다. 근데 전체 영역은 이거밖에 없어요. 또 하나가 있죠. 바로 뭐가 됐냐면은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까지 모두 논하고 책임까지 논해야 되는 쟁점들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시험은 변시에서는 2개 정도만 출제가 된다. 첫 번째가 뭡니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행위. 근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행위는 본 시험은 한 번도 출제된 적 없고 2020년도 8무에서 딱 한 번 사례로 나왔습니다. 그거 진짜 논하기 어려워. 아마 이거 출제되면 우리 3,000명 죄다 백지될 겁니다. 거기다 이거 논할 수가 없을 정도 아예 언급을 안 하니까는 그러한 겨.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역시 법률의 착오. 출제했습니다. 이번에 해야 되니까 법률의 착오. 9회 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바로 위전차. 또 하나가 이제 뭐가 되면 기대 가능성 또는 강요행위. 옛날 사시에도 그래도 사례 2번 나왔는데 변시에서는 법전형 모의시험에서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4개인데 그러니까 출제는 2개다. 그러면은 법률의 착오나 위전착이 출제가 되면은 일단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은 일단 답안지에 현출은 해라. 하나의 공식입니다. 딱 이 2쟁점밖에 없다라는 거. 따라서 일단은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기 때문에 사계죄 구성요건 해당성. 전치사주에 골절상을 입었으면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이때는 뭐 사계죄. 근데 좀 이따가 이제 점심 끝나고 2시 40분부터 우리 이제 올해 2025년도 법전 모시험 이제 객관식 사례다 해설을 하겠지만은 지금 상인이 보면 교수님들이 채점 기준표 보면은 이걸 갖다 폭행치상으로 보내시는 교수님도 많은데 상관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사계죄건 폭행치상이건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제가 사례 때 설명하겠지만은 채점 기준표에서 이번 신무에서 잘못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폭행치상인데 문제는 위전착이니까는 폭행죄에 대해서는 과실범 처벌 안 하니까는 무죄다. 큰일 납니다. 폭행치상은 폭행은 과실폭행 무죄지만은 상해가 당기 때문에 사계죄나 폭행치상이나 과실인정되면 과실치상으로 갑니다. 교수님도 최종 기준 그렇게 쓰셨던데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시게 됩니다. 올해 뭐 사례 문제 다음으로 해설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어쨌든 사계 폭행에서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는 거. 결론은 책임구가 탈락되니까 과실치상으로 보내면 되겠죠. 일단은 사계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이 되고, 자, 위법성. 갑은 B가 흉기를 꺼내요. A를 찌르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A를 보호하기 위해 B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일단은 갑에게 일단 제3자를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에게 성모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 정당방위를 보셔도 됩니다. 근데 원래 이 판례는 권투 도자기였었죠. 거기서 사안은 똑같습니다. 수강생이 이제 원장한테, 관장한테 불만을 표고 대드니까는 이거 하다가 보니까 손가락이 부러진 거거든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정당행위로 해결한 사안입니다. 정당행위로. 정당방위가 아니라 상관없어요.
정당방위로 갖고 정당행위로 갖고 역시 오상방위 오상행위이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위전차계니까 요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당행위로 보셔도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 자, 그러나 B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호신용 작은 칼 크기의 휴대용 녹음기에 불과했을 뿐이므로 사안에서는 A의 법익에 대한 어떠한 현재 부당한 침해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의 얘기를 정당방위에 있어서 현재 부당한 침해 또는 정당행위에 있어서 기타 사유상계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라는 객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결국 갑에게는 제3자를 위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는 인정되지 않고 바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 조각은 인정이 안 됩니다. 다만 갑은 타인인 A의 법익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상황을 잘못 인식함으로써 이것이 존재한다고 오인하고 방해이나 정당행위를 한 것이므로 갑에게는 오상방위나 오상행위 즉 위전착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들. 자, 위전착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책임인데 위전착이 더러워진 게 이 판례 때문에 지금 판례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한 줄이나마 판례에 대한 언급은 반드시 답안지 현주를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배점이 있기 때문에 짤막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학설인데 첫 번째 위전착에 대한 학설은 가장 최고는 당연히 13회죠. 일단은 얘는 출제가 되면은 객관식 사례로 출제가 되고 다 물어봅니다. 학설들을.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뭐 일순환 때는 이미 다 공부를 하셨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당연히 여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위전착에 대한 학설은 객관식 대비해서도 학설별로 다 결론을 봐 두셔야 됩니다. 객관식 대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그거 못 씁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88년대 이거 내 석사학위 논문인데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썼더라고요. 6개월 동안 이것만 써도 뭔 말인지 몰라요. 뭐 지금은 다 알지만은 그때 막 저기 심사 교수님이 불통하면은 저 6개월 연장이었습니다. 통과시켰기 때문에 석사학위를 받았지만 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이건 진짜 고난합니다. 제가 이거 계속 수납일로 출제를 했잖아요. 법효과 제한책을 하나만 쓰세요. 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쓰셔도 충분하다라는 것들. 자, 그러나 이게 상세 답안이니까 일단 두 개를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엄격 책임설 하나만. 우리 법률의 착오도 다음에 뭐 또 이제 몇 회가 될지 모르지만 출제를 했는데 지금 이 엄격 책임설은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책임설과 동일한 학설입니다. 법률의 착오에서는 다설이 통일되어 있어 책임설로. 그러다 위전착은 사실의 착오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책임설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할 수 없다. 그래서 집단 탈퇴해 갖고는 다설이 뭐가 됩니까? 바로 제한책임설. 제한책임은 또 나눠지죠. 사실의 착오 유추용설, 법효과 제한책임설. 또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 책임설은 위전착에선 소설이에요. 그러다 법률의 착오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다설입니다. 그러다 학설 내용은 똑같다라는 것들. 따라서 엄격 책임설은 위전착도 법률의 착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의 착오, 독일에서는 금지착오, 사실의 착오, 독일에서도 구성요건 착오 같이 씁니다.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위전착도 엄격 책임설은 법률의 착오와 동일하게 취급하겠다. 그러니까 위전착도 법률의 착오. 그러면 법률의 착오를 해결하는 근거 규정은 뭐가 됩니까? 형법 16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법 16조는 고의범의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고의범의 불법을 인정시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교사방조 성립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다만 형법 16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고의범의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 정당한 이유가 인정한다면 즉 그 착오의 회피 가능성이 있다, 과실이 있다. 그러면 책임 인정돼서 고의범 성립. 역시 객관식도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엄격 책임설의 입장이라는 것들. 그렇다면은 사내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본다라 하면은 답은 사개죄의 책임 인정되니까 사개죄가 성립이 됩니다. 자, 법효가 제한 책임설. 행위자에게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그대로 존재하지만은 이게 학설사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이 법효가 제한 책임설은 고의 과실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합니다. 즉 구성요건적 고의 과실, 책임 형식으로 고의 과실을 다 인정합니다. 이거 뭐 설명하려면 학설사로 올라가니까 이제 할 수가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고의 과실의 이중적 기능 인정해서 불법과 책임을 엄격하게 분류합니다. 그러면은 구성요건적 고의범으로서 구성요건적 고의는 절대 탈락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사기를 간다는 인식 고의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 불법은 고의범의 불법, 고의범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들이 이제 그러니까 또 뭐가 가능하죠? 이것도 여러 차례 이거 살인을 하면 진짜 힘들어요. 결과식 나왔지만은 고의범의 위법성까지 인정되니까 교사 방조 성립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 단 책임 단계에서 책임 형사의 고의, 이걸 책임 고의라고 합니다. 책임 고의는 뭐냐? 구성요건적 고의는 내가 상해를 간다는 인식과 실현 의사, 이게 구성적 고의죠. 책임 고의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행위자의 심정 상태, 그 행위자의 마음가짐, 심정 상태는 뭐가 됩니까? 나는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죠. 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법 배반적 심정, 법 적대적 심정으로서의 바로 심정 반가치, 반가치는 가치반한다. 법 질서를 깨트리고 있다. 그런 책임 고의가 우리는 존재하는데 유전착에 빠진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범을 갖다 때려잡고 있지 않습니까? 나쁜 놈을. 그러니까는 그때 비록 상해 구성적으로 고의이지만은 책임 형사의 고의와 심정 반가치는 없다는 겁니다. 법 질서를 오히려 수호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책임 고의가 탈락된다. 그러나 이건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에는 영향을 못 미쳐요. 고의범의 불법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합니다. 이론적으로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책임 단계에서 법효과, 형법에 의해서 법효과는 뭐죠? 처벌. 법효과 처벌만 제한해서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으로 처벌하자. 이론적인 타협을 봅니다. 이게 바로 법효과 제한 책임선.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지만은 연대 퇴직하셨지만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뭐 형법 교수님이시니까 저는 이렇게 진짜 많이 따라다니고 제가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법무부 장관 하실지 몰랐는데 그때 우리는 법효과 제한 책임서라는 용어를 쓰지만 박상기 장관께서는 뭐냐 이걸 독일을 직역합니다. 과실 의제 책임설입니다. 직역을 하면은 독일을 직역하면은 법효과 제한 책임서는 일본식 용어입니다. 독일어를 직역하면은 과실 의제 책임서. 의제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의제는 뭡니까? 사안이 비슷하면 민법에서 이걸 그냥 해서 법효과를 똑같이 쓰자. 의제 간주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과실 의제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고의범위이지만 과실만 의제하자. 그래서 과실 의제 책임서. 그러니까 법효과 제한 책임서 고의범을 이론적 타협해서 과실범 처벌해서 이렇게 한번 두리뭉술하게 넘어가자. 이게 바로 법효과 제한 책임서. 이대로만 쓰시면 지금 이 설명은 지금 사례를 위한 설명이 아니라 워낙 객관식 자주 나오기 때문에 객관식을 위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책임 고의가 탈락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실범만 처벌할 수 있다. 이것이 법효과 제한 책임선. 중요한 건 뭐냐? 사례에서는 이럴 때 교사 방조 성립이 가능한데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객관식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위전착에 빠진 자는 의사 지배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과실범 정도로만 처벌받기 때문에 간접정범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행위에 간접정범과 공범 성립이 동시에 가능하다. 둘 다 성립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때 정범 개념, 우의속의 원칙. 정범 성립을 우선 검토해라. 간접정범 정범이거든요. 근데 간접정범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간접정범만 성립한다. 7회 때 사례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런데 판례가 나왔는데 판례는 간단합니다. 이 판례입니다. 판례는 차고의 형법 16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은 그냥 무조건 범죄 불성립. 이때 기본적으로 책임이 정확된다. 16조니까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이 엄격 책임서를 취한다. 교수님 중에는 정당한 이유니까 우리 대법원도 엄격 책임서 아니겠나. 대법원 그런 거 모릅니다. 여러분 그 서초동 나가시면은 우리 실무하면 학설 뭔지 몰라요. 대법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재판연구관도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16조.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교수님들도 몇 분 계시던데 무리하게 뭐가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 판례는 엄격 책임서 입장이다. 아닙니다. 판례는 독자적 입장. 그냥 형법 16을 적용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범죄 성립 안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은 범죄가 성립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판례는 최초 판례 절대 아닙니다. 1968년 일명 초병 살해 사건 또는 베이칠랑 사건. 그때는 아예 그 판결문에서 68년인데도 오상방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오상방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오상방이 쓰지도 않았습니다. 오상행위. 근데 1968년에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은 그때 오상방이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그때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살인죄가 성립 안 한다. 끝. 무죄 인정한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것도 68년 오래전에 근데 왜 학계에서 이 판례를 등한시했을까요? 뭔지 정체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걸 인용을 안 하다가 최근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고시에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됩니까? 당병본 금부이탈 사건. 거기서는 이거 많이 썼었죠. 직구 위전착의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다 학계에서는 합의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에 착오 판례지 위전적 판례가 아니다. 학계에서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에 착오로 해야 돼. 당근면 구물비살 사건 또는 영국의 사건, 그거는 법률에 착오로 가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워낙 자주 나오고 교수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걸 잘들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해갖고 인정이 잘못되면 2, 3점 그대로 날아갑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 사례에서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들. 따라서 판례는 우리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건에서 형법 16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범죄가 성립 안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범죄가 성립한다. 이것만 간단하게 써주시면 최선의 방어라는 거.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 검토 어느 쪽으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학설비를 많이 쓰면 반드시 비판 검토 못한다는 겁니다. 좀 이따 우리 실전 답안 보겠지만 그냥 결론만 법역과 제한 책임설에 의해서 결론만 내려주시면 된다는 거.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우리 대법원이 형법 16조 정당한 이유, 상당한 이유를 인정한 판례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학설 취해도 무죄가 된다는 결론 똑같으니까 간단히 그것만 써주시면 충분하다는 거. 그렇게만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2번. 요거는 작년 법원행시 기출문제입니다. 작년. 근데 우리가 보이스피싱 사례가 3위 때 나왔는데 의도하고 추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에서는 작물 취득의 성립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법원행시는 보이스피싱이 무려 3번이나 살려나왔습니다. 무지하게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작년까지 해서 무려 3번이나 보이스피싱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우리는 자꾸 보이스피싱 하면은 사기 방정만 생각하시는데 요거는 좀 허를 찔렀더라고요. 사기죄 공동정범. 공동정범도 공범이니까 얼마든지 범인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보통 사기죄 방조로 갈 수 있지만 이놈들 공공관계가 인정되면 사기죄 공동정범으로도 갈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놓치지 말라는 것들. 자, 문제점. 정의 F의 보이스피싱 사기행의 가담행위에 대해서 저기 사기죄 공범이 되는가에 따라 정액의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만 외워두시면 되겠죠. 만약에 사기 공범이 된다. 사기 방조고 공동정범이고 사기죄 공범이 되면은 이때는 보관관계가 인정한다. 횡령죄 불성립. 사기 방조나 공범이 아니라면은 위탁관계, 신의 측에 의한 보관관계가 인정되니까 이때는 횡령죄 성립. 요것만 외워두시면은 횡령죄 부분은 끝납니다. 이거 객관식은 7번이가 나왔습니다. 이것만 갖고 객관식은. 그 다음에 어쨌든 3회 때 어쨌든 사례로 낙인 나왔었으니까 완전히 핵심 이거라는 거 요것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은 사기죄 공범이 과연 될 수 있는가? 그거 보시죠. 사기죄 공동정범의 성부. 자, 시혜죄책 사기죄. 근데 왜 시혜죄책 묻지도 않은 논할까요? 시혜죄책 묻지 않아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왜? 어쨌든 얘가 주범이잖아요. 주범이 딱 정해져야 공동정범이건 그 다음에 방조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방조 보면은 정범의 실형이 없는 방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지 않아도 이거는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 일단은 짤막하게나마 간단하게나마 정범의 죄책을 써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사기죄. 이게는 뭐 보이스피싱 사기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기 정범이 된다. 자, 우리 시간 지났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 객관식용. 자, 보이스피싱 사기와 상인죄의 죄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보이스피싱 사기는 이건 특별법이니까는 따라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보이스피싱 사기 일죄 아니죠. 우리 대법원은 상상적 형합. 보이스피싱 사기와 형법상 사기죄는 상상적. 제가 볼 때도 객관식 무지하게 출제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 좀 외워두시고요. 여러분 참 시간 없으시고 저거 하지만은 지난 그 순환 그 나중에 하게라도 오순환 때 뭐 또 한번 해야겠지만은 한번 보셔야 됩니다. 특히 3개년 판례나 여기에는 오래버리가 출제될 만큼 꽤 많이 있더라고요. 좀 사실 형법은 제가 짤막하게 썼으니까 상계 반나절이면 보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시험 직전에 3개년 판례 이런 거 한번 보시고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더 좋은 거는 그 삼수한 진도별 거기다 진짜 출제될 만한 거 무지하게 담아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정해제책 사기죄 공동정범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객관식 3번 나왔습니다. 자, 공동정범은 4글자로 줄이면은 그 키워드는 뭐가 됩니까? 적극 가담입니다. 그냥 단순 가담하면 방조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놈이 지가 먼저
범행을 지휘하고 적극 가담했거든요. 그럼 충분히 공공관계, 공동 가공의 의사가 인정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기죄의 공동 정범은 성립됐고 나중에 돈 편취하면은 반반씩 나눠 갔죠. 이 정도면 적극 가담 충분히 인정되니까 사기죄 공동 정범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횡령죄 성분인데 지금 여기서는 작물죄 안 물어봤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이것만 물어봤으니까 횡령죄까지만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보이스피싱 사기 나왔는데 그냥 죄죄를 논하라 그러면은 여기서 또 똑같이 3회 때 핵심 쟁점 중요한 건 작물 취재니까 그것도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예 문제에서 횡령죄만 성립하는가 그것만 물어봤으니까 횡령죄만 쓰시고요. 자, 성금 피해자 F에 대한 횡령죄 성보. 객관식은 작년 13회 때 객관식도 나왔습니다. 두 개를 쓰셔야 됩니다. 횡령죄 성보. 즉 성금 피해자에 대해서, 성금 의뢰인에 대해서 횡령죄 성보. 판례 이게 메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이스피싱 사기 정범, 주범에 대한 횡령죄 성보. 작년 13회 때 객관식도 나왔고 판결문은 요지 3번입니다. 반드시 답안제 둘 다 선출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먼저 성금 피해자 판례. 판례에 의하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해서 피해자의 돈을 사기 이용 계좌로 성금 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 행위는 기소에 이른다. 따라서 1번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인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2번 나아가 구의 범인이 사기 이용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 범행의 실행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3번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답안지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위탁 신인관계에 의한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놈이 사기죄 공동정범이나 방조, 교사가 되면은 왜 보관관계가 인정이 안 될까요?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횡령죄, 배임죄 본질입니다. 횡령죄, 배임죄는 그 본질은 배신성에 있습니다. 아예 배임죄는 배임죄 배자 배신할 배자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배신은 나의 원수는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처음부터 내 원수예요. 배신 누가 하죠? 내 친구가 배신한 거죠. 나의 지인이 나를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동지였어요. 위탁 신인관계에서 동지적 관계였는데 나중에 중간에 뒤에다 칼 꽂는 거 이게 배신입니다. 횡령죄, 배임죄가 그거죠. 원래는 뭐가 됩니까? 서로서 횡령죄는 아주 법적인 관계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잘 나가다가 중간에 계약 위반하는 거 이게 바로 횡령, 배임의 본질. 그런데 얘는 사기 정범. 처음부터 내 재산을 빼먹는 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수지간이 원수지간은 원래부터 위탁 신인관계 없다는 겁니다. 배신을 안 해요. 배신한 거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애초부터 위탁 관계 없다. 그러니까 보관관계 원래부터 없어. 그러니까 횡령죄 성립 안 해. 바로 요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답안지 현실을 필요는 없고 이해를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횡령죄, 배임죄 본질이라는 것들. 그것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보관관계 인정한다면 당연히 횡령죄에 있어서 핵심은 보관관계인데 그 재물에 대한 보관관계인데 당연히 뭐가 됩니까? 이러한 경우 보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는 성립 안 한다는 거 하나만. 사실 답안지는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요새 생략하고 넘어가 쓰지 마세요. 횡령죄는 순수 재물죄거든요. 순수 재물죄. 그러면 이 금전은 재물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송금했잖아요. 근데 성공한 우리 계좌 이체하면은 그건 우리 대법원 재산 이익이지 재물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왜 횡령죄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재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것은 원래 출발은 뭐죠? 현금 송금 방식에 의한 계좌 송금 이체입니다. 현금 송금 방식. 저도 현금 송금 방식입니다. 은행 가지고 어르신들 돈 싸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누가 그걸 해? 그러니까 솔직히 말은 이렇게 하면서 슬쩍 넓혔어요. 그냥 계좌 송금 이런 것들 그냥 한다. 그러니까 내가 보이스피싱은 누가 송금도 하지만 더 많은 것 계좌 이체죠. 그냥 바로바로 모바일 뱅킹 같은 거. 그래도 대법원도 얘기 안 하고는 계속 요새 언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략하셔도 됩니다. 너무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부분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송금 의뢰인, 송금 피해자에 대해서는 뭐가 됩니까? 당연히 보관관계가 인정 안 되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정범 시혜에 대한 관계 작년 13회 때 객관식 나왔고요. 자, 판례 줄인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지금 보이스피 사기 정범 시는 이 송금된 금전에 대한
뭐가 됩니까? 소유자가 절대 아니라는 것들. 왜? 이거는 지금 송금 피해자 소유 돈이지, 사기 피해자 돈이지, 사기 뭐가 되면 이놈 통장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자기 명의 계좌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금전은 지금 보이스피싱 사기 정범의 소유의 금전이 아니다. 아니, 이놈이 소유자가 아닌데 무슨 횡령죄가 시에 대해 성립할 리가 있느냐. 첫 번째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만약에 지금 시에 대한 횡령죄 성립 인정하면은 우리 대법원 스스로 뭐가 됩니까? 이 금전의 소유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정범 C의 소유다. 그렇다면 이놈에게 소유권 인정하는데 이 법률상이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이놈을 횡령죄로 처벌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보이스피싱 사기 정범은 이 금전에 송금된 금전의 소유자가 절대 될 수 없다. 처벌 못하더라도 상관없다. 인정할 자 없다. 그래야만 나중에 이 피해자가 이거 뭐 구상권 청구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한 20, 30% 돌려받는다고 하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 그래서 뭐가 되면 송금된 금전의 소유자가 될 수 없고, 이건 불법적 위탁관계라는 거죠. 불법적 위탁관계이기 때문에 이 불법적 위탁관계를 우리 뭐가 됩니까? 법률 형법은 도와줄 수도 없고, 따라서 위탁관계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유자도 아니죠. 따라서 횡령죄는 역시 성립할 수 없다. 결론, 둘 다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지금 안 물어봤지만은 만약에 그 기본적으로 요것만 공범이 아니라면 어떻게 됐죠? 공동정이나 방종환이라면은 이때도 뭐 신의 측에 의한 차고 송금하고 똑같습니다. 신의 측에 의한 위탁관계가 인정되니까 실제 보호관계에 따라서 횡령죄는 성립한다. 요거는 뭐 기록형에서도 출제가 됐었고요. 자, 사례 3번. 다시 이제 행정고시로 갑니다. 올해 이제 검찰직인데, 이거 쌈박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나오면은 특히 손괴후 특수율도, 주거침입 특수율도 쉽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손괴죄인데 형법 331조 제1항입니다. 야간 주거집 손괴 특수율도입니다. 문호 장벽인데 장벽을 어떻게 부숩니까? 영화는 맨날 부수지만은 실제에서 장벽을 못 부수거든요. 그러니까 문 부시는 건 충분히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됩니까? 방범창을 뜯어내는 것이 손괴에 해당하고, 그러면은 이때는 특수절도가 성립하는데, 그러니까 먼저 손괴죄 성물을 물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근데 보신 판례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본 강의 때는 나오는 판례고, 저도 강의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글쎄, 제 거 저기 보니까 암기장이 있더라고요. 제 거는. 뭐 캡슐이런데도 뭐 있을 수 있겠는데, 이 판례가. 자, 문제점. 을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위해서 뒤에 원룸을 찾아가서 잠긴문을 여러 차례 둘겨보고 열려보려고 하였으나 아무런 기척이 없자, 빈집이에요. 창문과 방범창을 창틀에서 분리해야 한다. 이겁니다. 낫을 뽑았고 그대로 분리만 해서 뜯어낸 게 아닙니다. 분리만 시켰어요. 물려하는 바, 이러한 의뢰기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재물손괴면은 이때는 야간 주거 손괴 특수절도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때는 그냥 야간 주거침입 절도, 그 정도까지만. 판례에 의하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야 한다고 하면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합니다. 일시적에 출제했지만 일시적인 재물손괴 뭐가 있었죠? 왜 그 BMW 자동차에다가 뒤에는 포크레인 해갖고도 열려지고 못 움직이게 만든 거. 일시적인 그 사용 못하게 한 거. 요것도 손괴죄에 해당한다. 일수한 때 한번 보셨었죠? 여기서 을이 뒤에 원룸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야 하는 행위에 해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뜯어내는 건 손괴 맞습니다. 뜯어내는 건 손괴 맞아요. 그런데 그냥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그냥 나사 쫙 뽑아갖고도 분리만 쉽게 사내고 얌전하게 내려만 놨거든요. 나사 조이면 다시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손괴당하는가. 판례. 주거의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손괴죄에서는 판례 없습니다. 손괴죄에서는 판례 없지만은 바로 야간 주거침입 손괴 특수절도죄에서 이 사안에서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손괴하고 침입해서 재물을 절취했다는 내용으로 야간 주거침입 손괴 특수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판례는
피고인은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했을 뿐 물리적으로 훼손해서 효용을 상실케 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니까 좀 구석에 있는 판례를 잡아왔는데, 근데 솔직히 뭐 우리 변시에서는 구석에 있는 판례 출제 안 한다 합니다. 그리고 법전형 모시험은 좀 심각할 정도로 특히 올해, 작년도 그랬는데 올해도 법전형 모시험 구석에 있는 판례 무지하게 많이 꺼내 오더라고요.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나마 좀 알려진 판례거든요. 절대 좀 구석이지만은 이것은 뭐 비난받을 만한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뜯어냈으면은 우리 복도식 아파트는 다 창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네, 저는 뭐 이제 노원구 사니까 노원구 저기 열리면 많습니다. 노원구 다 방범차 가득 있습니다. 열리도록,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다 뜯어내버리면 그 손괴 맞습니다. 근데 이놈도 나사만 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요거는 부승이 아니라 분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거는 손괴가 아니다. 자, 그렇다면은 검토. 주거에 설치된 창문과 방범장을 창틀에서 분리하는 것은 재물 손괴죄에서 말하는 손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의하면 의리 뒤에 원룸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행위는 재물 손괴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야주절이지 야간 주거침 특설도. 법정은 달라요. 이게 특설도가 1년이나 10년이한데 야주절은 이제 9년 이하이기 때문에 법정에 의해서 실제 선고형은 1, 2년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 무지하게 중요할 수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주거 침입죄인데, 이게 우리 시리즈 출제가 됐죠. 신체 일부만 주거 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신체 일부만 주거 안에 들어갔는데, 저도 올해, 작년 같으면 넘어갔는데, 올해부터는 왜냐하면은 학설을 제가 작년보다는 올해 참 많이 취급하거든요. 작년보다는 많이 취급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설과 판례가 많이 대립되는, 일단 뭐 7회 때 출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 행정고시도 출제가 됐지만은 학설 때문이라도 한번 우리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출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갖고 와봤습니다. 자, 문제점. 신체 일부만 주거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문제점. 을은 뒤에 없는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후 원룸 안쪽으로 손과 상체를 넣어서 물을 벽면에 붙여놓는 바, 이와 같이 사람의 신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 주거 안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3년 했던 학설 판례 그 정리에도 요거는 제가 도표를 해놨습니다. 지금 전부 침입설이 다설이고 2심까지 항소심까지 판례 태도였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항소심 2심에서도 뭐가 됩니까? 다설에 따라서 전부 침입설을 주장했고, 어떻게 됐냐면은 기본적으로 전부 침입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주거 침입이 기수의 고의가 없다. 따라서 미수의 고의를 불과하기 때문에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완전히 이걸 갖다가 엎어버렸었죠. 자, 다설 한번 보시죠. 전부 침입설. 1번. 형법의 미수범 규정을 이유로 전부 침입을 요한다는 견해로 미수범 규정이 있는 것은 전부 침입설로 보아야 자연스러운 해석이 가능하다. 다설입니다. 2번. 애당초 신체 전부가 들어갈 의사가 있어야만 기수의 고의가 인정되고 신체 일부 침입의 고의만 있는 경우는 형법은 미수고의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많이 인정돼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번. 또한 신체 전부 침입이 있어야만 기수가 인정된다. 4번. 이에 의하면 주거에 대한 일부 침입만으로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에 대한 침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세고의에 불과하고 아예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이 다설이고 1심, 2심의 결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었다는 것들. 근데 판례는 일부 침입설. 이걸 갖다가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파기 환송해버리는 거죠. 신체 일부 침입의 고의만 갖고도 얼마든지 기수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거는 객관식에서도 두세 번 나왔습니다. 판례는 주거 침입의 범위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들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일부 침입설, 그러니까 신체 일부만 들어가더라도 들어간다는 인식만 있더라도 기수의 고의가 있고, 2번 또한 비록 신체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야했다면 주거 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판례에 의하면 1번. 신체 전부 침입의 의사뿐만 아니라 일부 침입의 의사로도 주거 침입의 기수의 고의가 인정되고 객관식 나왔습니다. 객관식, 여기 밑에 있네요. 밑에 기출문제 갖고 왔습니다. 각주 8번에. 2번. 신체 일부만이 주거에 들어가서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은 기수가 인정된다는 것들.
자, 그러면은 저는 뭐 일단은 판례로 가니까는 일단은 전부 신입사를 배척했습니다. 당연히 일부 신입사를 타당하다. 근데 실제로 7일도 나왔지만 나오면은 판례만 쓰시면 충분합니다. 우리 이제 5회, 6회 때는 또 뭐 저기 통합 문제 보셔야죠. 여러분 써보시면 알지만은 형법에서 이런 거 길어질수록 형사법 다 날라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형법, 형사법 압축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에 의하면 1번. 비록 을의 신체 일부말이 뒤에 주거에 들어가서도 주거 침해 기수의 고의는 인정이 되고 2번 비록 D가 부재중이었다 하더라도 을이 뒤에 원룸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여 원룸 안쪽으로 손과 상체를 넣어서 맨모지를 벽면에 붙여놓은 얘기는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바. 그러니까 최근에는 주거 침해 기수 미수는 딱 하나입니다. 통상적인 출입 방법이냐 통상적인 출입 방법이 아니냐 이겁니다. 근데 창틀 분리하고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턱 들어가서 매몰 붙이는 거 끔찍합니다. 섬뜩합니다. 이걸 어떻게 통상적인 출입 방법을 보겠습니까? 절대 통상적인 출입 방법을 볼 수 없죠. 통상적인 출입 방법은 출입문으로 들어가 열려진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당연히 통상적인 출입 방법 없어. 그럼 당연히 주거의 사전평에 대한 침해 있죠. 따라서 주거 침입죄는 기수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쌈박한 게 4번인데, 야, 여기서 우연마귀를 만들지는 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한번 연습해 보셔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행정고시는 아니지만은, 작년 법원행시에서 이번에 출제가 된 게 왜 빌라, 도락 비번 바꾼 거, 작년 법원행시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법원행시는 교사법으로 냈는데, 우리 변지에서는 이걸 좀 바꿔서 공동정문 해갖고는 살짝 틀었죠. 근데 그거 작년 법원행시 기출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 보지만은, 저는 계속 갖고 오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풀어보면 별거 아닌데, 이렇게 보면은 되게 막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연마귀를 한번 또 점검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사례 3에서 우연마귀 등과 관련한, 을의 죄책입니다. 문제점. 1번, 을은 주거 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뒤 원룸의 신체 일부가 들어가는 주거 침입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을행위가 주거 침입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아무런 의문이 없다. 만약에 다설인 일부 침입설로 가면 이거 논하지 못합니다. 벌써 주거 침입죄 무죄거든요. 무죄인데 뭐하러 주거 침입을 왜 또 논해? 그러니까 일부 침입설로 가면은 지금 이걸 논하지 못합니다. 판례로 가야만 이미 주거 침입죄가 기수니까 우연방위를 또는 이걸 논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절도범 피해가 뒤에 원룸에 절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이미 침입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을에게 제3자를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자, 2번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당한 침해 또는 현재 위난이라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의 존재뿐만 아니라 행위자에게 방위의사나 피난의사, 즉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을 것을 요한다. 3번 설문에 살펴보면 K는 D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D의 원룸에 침입하였던 절도범이었다는 점에서 현재 부당한 침해 또는 현재 위난이라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을은 절도범인 K가 D의 원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거 침입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을에게는 방위의사나 피난의사라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들. 여기서는 결국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아니라 우연방위나 우연피난, 즉 위법성 조각사유에 있어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된 경우가 문제가 된다. 이 경우 법적 효과가 어떠한지 살펴보자. 자, 10회 때 사례로 나왔고 객관식은 서너 번 충분히 출제가 됐었습니다. 법전형 모의시험에서 더 많이 나왔고 법전형 모의시험은 이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가스를 피웠는데 뭐가 됩니까? 밖에서 평소에 원한이 있던 사람이 돌을 던져갖고 유리창 깨트린 바람에 신선한 공기가 유입돼서 살았다.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됐는데 그것도 이제 우연피난이었었습니다.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들. 학설의 대립인데 10회 때 2문에서 나왔거든요. 이것도 위전장 많고 어렵습니다. 만약에 출제가 되면은 그냥 다설의 입장인 불능 미수범설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아니면은 그냥 나무작설 그냥 이름만, 명칭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일일이 내용 쓰려고 하지만 이것도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에서도 자주 나온다라는 거. 우리 압축이라든가 거기 도표 다 달아놨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학설사적인 의미가 무지하게 깊습니다. 자, 먼저 무죄에선
위법성 조각설, 결과 방과치 이론론의 입장입니다. 이게 20세기 1930년대까지 독일에서 다설입니다. 이걸 왜 논하느냐? 아니, 학술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불법 단계에서 주관적 요소라는 거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주관적 정당의 요소 몰랐던 시절입니다. 따라서 오로지 뭐가 됩니까? 위법성 단계에서는 객관적 정당한 상황. 그냥 도둑놈을 때려잡으면, 강도를 때려잡으면은 강도지 뭐로 때려잡,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도둑놈 때려잡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위법성 조각해서 무죄. 그러니까 오상방위 이퀄 정당방위. 오상피난 이퀄 정당, 긴급피난. 이것이 인정되던 시절입니다. 1900년 전. 그러한 태도들. 그것이 바로 무죄설, 위법성 조각설. 객관식은 출제가 됐고, 법전형 시험 2020년도에도, 무죄설에 의하면 오상방위는 정당방위로 취급된다. 이 지문이 실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수범설. 확변합니다. 2차 전이 끝나고 주관적 요소가 형법에 물밑에 들어오고 그때 처음 뭐가 됩니까? 책임 고의만 존재했는데 요거를 제거시키고 구성요건적 고의라는 용어가 형법전에 형법 1호에 처음 도입이 됩니다. 바로 그때 입장입니다. 자, 기수범설. 오직 행위 방가치만이 불법의 실질이 되는 바 을에게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로서의 방위 의사다. 피난 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행위 방가치가 탈락하지 않고 이에 따라 그러니까 이때 행위 방가치인데 여러분 행위 방가치도 12회 때인가 이거 객관식 출제됐습니다. 지금 제 앞쪽 거기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무죄에서는 결과 방가치만 강조하죠. 결과 방가치는 다른 말로 법이 침해. 근데 지금 강도나 절도를 때려잡았기 때문에 어떠한 법의 침해도 없다. 어떠한 법의 침해도 없으니까 이건 무조건 무죄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행위 방가치는 뭐냐? 행위 방가치 핵심은 뭐죠? 구성요건적 고의. 행위 방가치 핵심은 구성요건적 고의입니다. 근데 구성요건적 고의 조각 안 되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조각 안 됩니다. 구성요건적 고의로서의 행위 방가치 그대로 살아있다. 따라서 이건 기수범. 무조건 기수범. 이 시대에 의하면 2차 대전 후 1960년대 이때 결과방가치라는 건 형법의 이론이 없었습니다. 이걸 없애버렸습니다. 오로지 고의가 제일 중요하다. 범죄 의사만 있으면 무조건 전범을 처벌할 수 있다. 이것이 1960년대까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범죄 의사는 그대로 존재하고 결과방가치는 필요 없고 조각 안 되죠. 무조건 기수가 된다. 그래서 행위방가치 이론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수범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 안 됐습니다. 1970년대 그렇지 않다. 결과방가치 법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를 복권을 시킵니다. 복권을 시켜요. 그래서 다시 불법으로 끌어들입니다. 아니다. 행위방가치, 결과방가치 그래서 이원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구성력 기수의 고의는 그대로 존재하니까는 일단은 기수. 그런데 결과방가치 법이 침해는 탈락됐잖아요. 왜? 절도 강도 때려잡았기 때문에 일단 기수는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학부 때는 제가 81년에 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미수범설. 그러니까 기수로 처벌 못하고 미수만 처벌하자.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니까 바뀌었더라고요. 그새. 미수는 미수인데 미수 3개가 있잖아요. 근데 중지미수는 아니겠죠. 그럼 불능미수냐? 그냥 자기미수냐? 그랬을 때 어쨌든 기수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불능미수에 가깝다. 근데 형법의 지고지순의 원칙은 뭐죠? 가벌성의 축소입니다. 형법의 지고지순의 목적은 가벌성의 축소. 그렇다면은 임의적 강령보다는 임의적 감면이 더 행위자한테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당위미수보다는 불능미수. 그래서 우리 때는 불능미수 유수적용설. 근데 요새 이제 길게 안 쓰죠. 어느 시절인가 유수가 빠져버리고 그냥 불능미수범설. 이런 이제 이론사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위방가치, 결과방가치 이원론 따라서 불능미수로만 처벌하자.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사례로 나오면은 불능미수범설 쓰시고 그 다음에 학설 명칭만 써라. 내용은 쓰지 말자. 그래서 객관식은 다 나왔습니다. 행위방가치, 결과방가치 다 나왔다는 거 제가 충분히 그건 자료 드렸었으니까는. 자, 검토 한번 보시죠. 주관적, 이론론적, 인적 불법론. 너무 어렵죠?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인적 불법론도 법전을 모시면서 출제됐었습니다. 이 용어가. 근데 요새 심하더라고요. 교수님들 보니까는 다시 학술 부활론이는가. 왜 법전을 모시면서 이렇게 학설들이 많이 출제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작년에도 올해 초에 말씀드렸지만 독일 박사 출신 교수님들의 반란. 상당히 지금 노 교수님들께서 노용적 부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실무자들이 이거 잘 모르거든요.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어려운 용어가 들어옵니다.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사태를 순전히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기술을 인정하는 문제를 지닌다. 이 반에서 무죄설은 주관적 정당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법적으로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자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취급한다. 이거 오해된 거예요. 변시 객관식으로 출제됐습니다. 무죄설은 어쨌든 정당방위와 우연방위 동일하게 취급하니까 너무 행위자를 관대하게 취급하는 거 아니냐. 출제됐고 또 하나 오히려 지금 그 행위방식이 일어나는 이거는 뭐가 됩니까? 너무 가혹하게 취급한다. 이런 식으로 또 객관식 실제로 출제됐었습니다. 아니 미수정도에도 기수가 뭐냐?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다. 근데 무죄는 또 너무 관대하다. 다 기출 지문들이라는 것들. 따라서 다수의 입장인 불능미수범설은 기본적으로 이원론적인 인적 불법론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행위방가치 이론론의 입장에선 기수범설과 결과방가치 이론론 입장에선 유보성 정확사유의 중간 입장에서 불법 구성 해당성의 평가를 적절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절대 답안지에 못 쓴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설을 많이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쓰면은 비판 검토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석사학위 논문이나 나중에 또 박사 들어가셔갖고 쓰게 되면은 이거 다 써야 됩니다. 근데 논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몇 달에 걸쳐 쓰는 거니까 답안지는 불과 몇 분 내에 써야 되잖아요.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판례만, 그럼 우리 실무자 양성 이게 교육이거든요. 실무자는 100% 판례입니다. 판례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실전 답안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정도만 하면 된다는 거. 근데 첫 번째, 여러분 이미 다 잘 아시지만 깁니다. 4회까지는 길어요. 3페이지까지. 그래도 어느 강사 선생님보다 저는 짧겠습니다. 그러다 5, 6회. 그 다음에 뭐 형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절대 3페이지 10줄. 이번에 9줄에 다 끊었습니다. 절대 3페이지 10줄을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야만 우리는 형서법을 쓰고 형서법에서 득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구성용어 해당성 및 위법성. 1번. 갑은 B가 흉기를 꺼내어 A를 치려는 것으로 오인하고 B에게 사기를 가하는 사기 행위를 하였으나 B는 A에게 사기를 가하려는 것이 아니었던 바. 2번. A의 법익에 대한 어떠한 현재 부당한 침해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의 상행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 조각은 인정되지 않는다. 짧지만은 들어갈 건 다 들어갔습니다. 책임, 유전차. 자, 학설 및 판례 태도. 작년까지는 판례 안 썼지만 이제 올해부터 저도 판례 꼭 씁니다. 갑이 B를 상해범으로 오인해서 우상방위 또는 우상행위를 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재 사실의 착오에 대해서 1번 법률의 착오와 동일하게 해결하라는 엄격 책임설. 이건 학설도 썼지만은 내용이 조금 썼거든요. 이 정도가 진짜 최대한입니다. 이 정도만 쓰셔야 되는 거. 2번 책임 고의의 탈락을 근거로 처벌에 있어서는 과실범으로 처벌하지 않은 법효가 제한 책임설이 대립한다. 3번 판례는 위법성 유전착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정도. 무리하게 따라서 판례도 엄격 책임을 취한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 이번에 저기 교수님 출제 그 설명에 그렇게 쓰셨던데 학교에서 아직 공인도 안 되고 근데 왜 교수님 개인 스스로가 판례는 엄격 책임 그거 절대 안 된다라는 것들. 자, 검토 1번. 자, 위전착은 법적 상해에 관한 사실관계 착오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의 착오와 같이 경우와 같이 과실범 처벌해야 한다는 법효과 제한 책임설이 타당하다. 추천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이게 지금 그래도 이제 답안지니까 이쪽 썼지만은 그냥 법효과 제한 책임설 바로 해결하겠다. 이 정도만 쓰셔도 충분하더라는 건. 2번 다만 사대 정황상 갑은 B가 A에게 사기를 가하려고 한다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었으므로 갑의 착오에는 회피 가능성 즉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견해에 의하건 그 착오 과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견해를 취하건 이때는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나만 여러분들 우리 강의반도 첨삭을 안 하니까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채점 교수님이 한번 대보시는데 지금 문제는 이 정도 썼을 때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득점을 하겠는가. 근데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 60점 넘어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쓰시면 충분하다라는 거.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첨삭해보면 알겠지만 이제 그런 거 안 쓰시죠. 쟁점 정리해갖고는 앞에다 뭐하고 근데 잊었다가 새로 들어온 친구들 보니까 또 쓰고 있거든. 다들 그때 이제 버리라고 했는데 정말 그거는 줄만 분량만 잡아먹습니다. 깔끔하게 쓰시면서 빨리빨리 형서법을 써야 된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2번.
사기죄 공동정범의 성부. 저건 보이스피싱 조직책인 C와 공동 가용의 의사를 가지고 C에게 자신이 우연히 취득하게 된 명의로 된 계좌를 제공하는 등 C의 사기죄의 실행에 적극 가담, 키워드 이런 거 빠지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키워드 들어가 적극 가담한 것이므로 저건 사기죄 공동정범. 자, 법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확 바뀐다라는 것들. 횡령죄 성부. 1번. 송금 피해자 F에 대한 관계, 판례 태도. 판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정범이나 정범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해자 소유의 금전에 대한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자의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왜? 예를 들어 나의 원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신 때린 바가 없다는 겁니다. 원수는 절대 배신 안 때린다. 배신 때리지 않았다. 따라서 원래 위탁관계와 보관관계 없다.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사례 검토 및 결론. 판례에 의하면 사기죄 공동정범으로서 송금 피해자 F 소유의 금전에 대하여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정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사기정범 C에 대한 관계. 1번. 판례는 기업 사기범이 제3자 명의 사기 이용 계좌로 돈을 송금 이체하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제3자의 계좌 명의를 제공한 정과 사기범 C 사이의 관계는 횡령죄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고, 니은 또한 정과 C 사이의 관계를 횡령죄로 보호하는 것은 그 범행으로 송금된 돈을 사기범에게 귀속시키는 결과가 되어 옳지 않는다. 실현다 보니까 한번 다 갖고 왔지만은 이게 또 출제가 된다면은 이때는 1번만 쓰시면 됩니다. 1번만. 그래서 둘 다 쓰면 좋겠지만 시간 없잖아요. 1번만 쓰셔도 충분하다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내사업에서 의뢰주체, 손괴죄. 1번 판례는 주거에 설치된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케 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손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바, 이번 판례에 의하면 의리 뒤에 원룸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행위는 손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손괴죄를 구성하지 않으니까는 이때 이제 야주절만 인정하면 되겠죠. 그건 안 썼지만은. 자, 주거침입죄 문제죠. 참 죄송합니다. 얘들 처음부터 절도범 아니었어요. 아까 절도범이 하다 있어가 계속 헷갈리는데 처음부터 이제 절도범은 아니었었으니까. 주거침입죄 문제점. 사안의 경우와 같이 사람의 신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 주거 안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기수가 될 것인가. 학설 날렸습니다. 판례는 1번 신체 전부 침입의 의사뿐만 아니라 일부 침입의 의사로도 주거침입죄 기수의 고의가 인정되고, 이때 2번 신체 일부만이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의 침해가 있으면 기수가 된다는 입장이다. 그 며칠 전에도 학생이 한 친구가 얘기했는데 다른 인간으로 다른 선생님이 있고 다른 학원 들었는데 그냥 그 선생님만 해도 강사분만 해도 변호사신데 엄청나게 이제 학설을 좀 강조한다. 그러니까 써야 되느냐. 근데 제가 한번 보지만은 지금 일부 침입 다설 날렸거든요. 학설, 판례만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이렇게 판례만 썼는데 전체적인 입장, 이게 유시점 넘어가는데 전혀 문제 없다는 겁니다. 학설을 쓰는 순간 전체 책이 흐트러져 버리면 형사법도 못 쓰면서 전체 형사법이 완전히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럼 뭐하러 학설이 그렇게, 우리는 이제 뭐 삼순환 때 그것까지 드렸었는데 절대 지금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내가 학설 써야 되나. 절대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판례만 써갖고 고등학교 학교 간 친구들 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이중되기 때문에 또 잔소리 또 한다. 아직도 지금도 여러분들이 안 하시겠지만 학설 때문에 고민할 친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 없다는 것. 자, 검토 이런 거 잘 써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렇게 변론문이잖아요. 검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잘 써야 된다는 것들. 1번 판례에 따르면 비록 의뢰 신체 일부만이 뒤에 주거에 들어갔어도 기수의 고의는 인정되는 것이고, 2번 의리 D가 부재 중일 때 뒤에 원룸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후 원룸 안쪽으로 선과 상체를 집어넣는 행위는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볼 수 없는 바, D에 대한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뢰 주거 침입행위는 기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근데 이제 통합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더 컴팩트하게 쓰셔야죠. 그러나 이제 아직은 통합 문제가 아니까 한번 이렇게 또 써봤습니다. 자, 우연방위. 자, 문제점 1번 사례에서는 K가 D의 원룸에 침입한 절도범이라는 현재 부당한 침해 등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존재하지만, 즉 위법성 정확 사유의 객관적 요건은 존재한다. 객관적 정당화사는 독일식 번역, 위법성 정확 객관적이고 일본식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는 같다라는 거. 이런 절도범 K가 디 원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거 침입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의뢰에 대한 방해 의사 등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결여되어 있다. 2번 이와 같이 우연방해 등 위법성 정확 사유에 있어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된 경우에 법적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학설. 자, 우연방해 경우. 자, 1번 아주 간단하게 썼습니다. 결과방 가치가 상대적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무죄설. 2번 회계방 가치가 탈락하지 않으므로 고의 불법이 그대로 인정돼서 기수가 된다는 기수범설. 추천은 3번입니다. 우연방해의 경우에 고의 불법은 남아있으나 기수범의 불법 법익 침해는 탈락하기 때문에 불법 구조상 불능미수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불능미수범설이 대립한다. 검토. 불능미수범설은 바로 양자 이론적 입장에서 이론적 입장에서 양자를 절충하고 있다. 그래서 타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불능미수범설에 따라서 을은 주거침입의 불능미수의 죄책을 진다. 이 정도만. 그래서 그거 뒤에다가 더 줄여야 되겠지만 이제 형사 쓰시고 고득점을 노리셔야 됩니다. 자, 뭐 이것도 요강이 듣고 또 객관식인가 안 하고 가실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2시 40분부터 이번 이제 6일 동안 68 신모 그 해설합니다. 그러니까는 나가시더라도 잠시 식사하시고 2시 40분에 하니까는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그럼 요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